네, 어제 평소보다 더 밝은 달을 보면서 소원 비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바로 슈퍼문이 떴기 때문인데요. 세상의 모든 정보, 오늘은 추석 연휴를 이대로 보내기 아쉽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아주 특별한 시간을 마련해봤습니다. 일상으로의 복귀를 앞두고 현실 부정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귀 기울여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구에서 달 풍경을 느낄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여행지로 여러분들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밤하늘의 신비로움을 간직하고 마치 달에 와 있는 듯한 기분을 선사하는 장소들, 과연 어디일지 궁금해지는데요. 저희를 안내해 주실 문경수 과학탐험가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익숙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그래도 저희 프로그램에는 처음 나와주셨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청취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간단한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그 과학탐험가 문경수라고 하고요. 네. 우리가 흔히 이제 과학 다큐멘터리에서 보던 그런 화산이나 빙하, 극지 이런 곳들을 지난 20년 동안 열심히 탐험을 했습니다. 너무 멋진 직업인 것 같아요. 개인적인 궁금증을 좀 자세한 이야기에 앞서서 풀어보고 싶은데요. 왜 흔히들 추석이라고 하면 1년 중에 가장 밝고 둥근 달이 뜨는 것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추석 보름달 보면서 소원을 비는 풍습도 있는 거고요. 네. 근데 그 문경수 탐험가님처럼 과학적 원리를 잘 알고 계신 분들도 보름달을 보면서 소원을 빌고 그러시나요? 아, 그럼요, 당연하죠. 네. 네, 일테면 제가 이제 그 몽골 고비 사막에 가서 공룡 탐사를 하고 있었는데 공룡 화석이 너무 발견이 안 돼서 그날 밤에 떴던 그 보름달을 보면서 화석 좀 찾게 해달라고 이렇게 소원을 빌었던 기억이 나네요. 똑같군요, 저희랑. 흔히들 정월 대보름에도 큰 달이 뜨니까. 네. 근데 추석과 정월 대보름 언제 더 큰 보름달이 뜨는 거예요? 이거 너무 유아틱한 질문인가요? 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때그때 다릅니다. 네, 일단은 그 보름달이 크게 보이려면은 이 달과 지구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져야 되잖아요. 네, 근데 아무래도 달이 우리 지구를 공전하는데 이 공전 궤도가 원형이 아닙니다. 타원형으로 돼 있다 보니까 어떨 때는 뭐 각 지구랑 가까이 근접했을 때는 커 보이는 거고 또 궤도에서 멀어졌을 때는 이렇게 뭐 작게 보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 어느 해는 추석이 더 커 보이기도 하고요. 또 어느 때에는 정월 대보름이 더 보름달이 커 보이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때마다 다르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이번 추석에는 평소보다 밝고 큰 보름달, 그러니까 슈퍼문이 떴다고 하죠. 네, 저도 어젯밤에 그 구름 사이로 뜬 슈퍼문을 보고 아주 짧게 소원을 빌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일단 그 슈퍼문 같은 경우에는 달이 지구에 가장 가까운 지점인 근지점이라는 그 점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딱 등장했을 때 보이는 보름달을 우리가 슈퍼문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때 이제 슈퍼문이 되면은 평소보다도 최대 14%가 더 커 보이고요. 네, 그리고 밝기도 30%나 더 밝게 보이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좀 되게 남다른 그런 느낌으로 다가오는 거죠. 그런데 생각보다 또 슈퍼문이 자주 뜨는 것 같기도 해요. 네, 이게 뭐 이렇게 뉴스 검색하다 보면은 주기적으로 슈퍼문 기사가 많이 보도가 되는데 보통 이제 한 해에 한 3번에서 4번 정도 슈퍼문이 관측이 되는데요. 어제 뜬 보름달도 슈퍼문이었고요. 그리고 지난달에도 이제 그 슈퍼문이 떴었는데 앞으로도 슈퍼문이 올해 이제 몇 달 안 남았지만 10월, 11월에도 관측이 예상이 돼 있으니까 기회가 또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결국에 중요한 건 달을 바라보는 마음이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은 달에 가지 않고도 달의 풍경을 느낄 수 있는 곳들을 소개해 주신다고 합니다. 아니, 지구에 그런 곳이 정말 있어요? 네,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흔히 그 달 풍경을 상상해 보면은 아주 고요하고 아주 황량한 그런 풍경들이 머릿속에 많이 이제 떠오르게 되는데 그런 느낌도 들지만 동시에 우주의 신비로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아마 지구상에서 굳이 달의 풍경과 비슷한 곳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들을 좀 오늘 소개해 볼까 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소개해 주실 달의 풍경을 만날 수 있는 장소는 어딘가요? 네, 첫 번째 그 여행지는 불과 얼음의 땅이라고 불리는 아이슬란드입니다. 저 가보고 싶은 곳이에요. 네. 근데 저처럼 이렇게 아이슬란드를 여행 버킷리스트로 꼽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거든요. 근데 최근에 화산 폭발도 있었잖아요. 아이슬란드와 달 어떤 관계가 있어요? 네, 일단 그 아이슬란드를 간단히만 좀 소개를 드리면은 일단 면적이 우리나라랑 거의 비슷합니다. 네, 우리나라 1.1배 정도 되는데요. 근데 놀랍게도 인구가 우리나라 제주도민의 절반밖에 살고 있지 않아요.
오. 네, 제주도민이 약 70만 가까이 되니까 그 절반이니까 30만 5만 명, 6만 명 정도. 사람 보기 너무 그렇죠. 힘들겠는데요. 네. 근데 그나마도 인구의 거의 뭐 60% 이상이 수도인 레이키아비크에 다 몰려 살고 있고요. 나머지 몇만 명이 이 넓은 남한 크기 면적에 분포돼 있다 보니까 네. 인구 밀도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네요. 자,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아이슬란드 땅의 내륙 지역들은 거의 뭐 인공적인 훼손이 거의 안 되다 보니까 아주 오래전부터 여러 분야의 과학자들도 아주 이렇게 주목하고 있는 네, 그런 곳이기도 한데요. 근데 오늘 어쨌든 달과의 관계를 우리가 네. 또 찾아봐야 되니까 바로 아폴로 미션이랑 이 아이슬란드가 되게 관련이 많이 있습니다. 오. 네, 자 어떤 우리가 관계요? 네, 인류가 처음으로 달에 가기 위해서 이제 시작했던 게 아폴로 미션인데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아나운서님께 질문 하나 드리면은 네. 아폴로 우주병사 3명이 네. 아폴로 11호를 타고 달에 갔잖아요. 네. 근데 왜 달에 갔을까요? 그냥 인간의 염원이지 않았어요? 네, 맞습니다. 뭐 인간의 염원일 수도 있고 당시에 이제 뭐 구소련과 미국의 어떤 경쟁 체제, 그쵸, 네, 네. 그런 것도 있었겠지만 일단 그 생각을 해보면은 그 당시에 이 아폴로 미션에 투입된 예산이 미국 중앙 정부 예산의 거의 3%가 넘습니다. 네,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는데 많은 분들이 그냥 뭐 달에 가서 깃발 하나 꽂고 사진 찍으러 간 걸로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저처럼요? 그렇죠. 네, 근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폴로 미션을 나사가 주관해서 하다 보니까 네. 중요한 과학적 임무가 있었는데요. 바로 달에 가서 달의 암석과 토양을 네, 지구로 무사히 가져오는 게 중요한 과학적 임무였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우주비행사들이 그 공군 전투기 조종자 출신이다 보니까 우주선 조종은 되게 잘하는데 지질학적 지식이 거의 제로에 갖고 왔어요. 네, 그러니까 기껏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달에 보내놨는데 네. 엉뚱한 표본을 지구로 가지고 돌아오면 과학적 임무는 이게 실패한 거게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쵸.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나사가 이 아이슬란드를 네, 주목을 하게 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주 비행사들이 달에 가기 전에 아이슬란드에서 특별한 임무를 수행했다는 거죠. 그렇죠. 네, 일단은 그 아이슬란드에 가서 뭘 이제 할 거냐면 그 당시에 이제 그 우주비행사들이 이제 지질학적 지식이 부족하니까 이제 나사 지질학자들이 우주비행사들이 이렇게 강당에 앉혀놓고 막 수업을 했겠죠. 네. 요거는 현무암이고 요거는 화강암이니까 요런 걸 가져야 된다라고 막 수업을 하니까 이 우주비행사들이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몸에 쥐가 났을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막 극한의 환경에서 그런 막 훈련을 받다가 갑자기 교실에서 수업 들으려고 하니까 공부를 하려니까. 그렇죠, 힘들었겠죠. 자,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닐 암스트롱이 좀 나이도 연배가 있고 커맨더다 보니까 이제 총대를 맨 거죠. 이제 우리는 이렇게 해서는 이해를 못하니까 아예 지구상에서 달의 풍경과 아주 유사한 곳에 가서 직접 망치로 한번 암석도 깨보고, 네, 그런 이제 실제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습득을 해야지만 달에 가서 무사히 표본을 가지고 올 수 있다라고 해서 이 나사 과학자들하고 나사 이제 아폴로 우주비행사들이 달에 가서 완벽하게 달에 있는 암석과 표본을 지구로 돌아오는 매뉴얼을 만들려고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슬란드 가서 연습한 거네요. 그렇죠. 미리. 예행 연습을 한 거죠. 네, 달과 풍경이 너무 유사하니까. 네. 네, 몇 년 전에 달에 갔던 우주 비행사들이 아이슬란드를 다시 방문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거는 왜 그런 거예요? 네, 어쨌든 그 당시에 이제 그 뭐 달에 가본 적이 누구도 없으니까 네. 정말 뭐 불안했겠죠. 걱정도 많이 되고. 근데 어쨌든 아이슬란드에서 이런 그 훈련을 통해서 어쨌든 성공적으로 달에 가서 이제 미션들을 수행하고 왔죠. 네. 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이제 거의 60년이 흘러버린 거죠. 네, 달에 갔다 온 이후로. 자, 그런데 이제 이 이야기가 사실 이제 뭐 그 당시에는 뭐 많은 사람들한테 이제 알려졌겠지만 네.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이 이야기를 알고 있던 사람들이 없었어요. 근데 아이슬란드 출신의 한 시의원이 이 이야기를 다시 발견하게 되고 그거를 또 이제 막 많은 사람들이 알리게 되고 자 이러다 보니까 급기야는 아이슬란드 정부에서 지금 생존해 계시는 거의 나이가 9순이 넘으신 네, 그 당시에 여기 와서 훈련을 받고 달에 갔다 왔던 우주비행사들을 다시 초대를 해서 초청을 한 거군요. 초청을 한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받았던 훈련들을 재현하고 그리고 이 후배 이제 과학자들한테 자기들의 노하우를 전해주는 네, 그런 또 아주 의미 있는 이벤트가 일어났었습니다. 네. 우주 비행사 얘기를 하시니까 떠올랐는데요. 왜 영화 인터스텔라도 아이슬란드에서 촬영했던 거 네,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 스비나 플스 유쿨이라는 그 네. 빙하에서 촬영을 했었죠. 네.
그래서인지 요즘 아이슬란드에 가면 색다른 달 여행을 할 수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일단 그 인터스텔라뿐만 아니라 뭐 왕자의 게임, 뭐 배트맨 같은 그런 여러 영화들을 아이슬란드에서 많이 요즘에 촬영을 하다 보니까 아이슬란드가 요즘에 북유럽의 헐리우드라는 그 수식어가 붙을 정도로 네. 정말 영화 촬영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근데 이제 요즘에 아이슬란드에 가면 어떤 그 독특한 여행을 할 수가 있냐면 이제 아이슬란드라는 나라가 사실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우주 탐사에 별 관심이 없었어요. 네, 왜냐하면 어쨌든 우주 탐사가 되려면은 경제력도 기반이 돼야 되고 그쵸, 돈이 많이 인구도 들죠. 좀 많이 있어야 되는데 인구가 35만 명인데 쉽지가 않았죠. 자, 근데 이렇게 60년 전에 아폴로 우주비행사들이 자기네 나라에서 이렇게 훈련을 받고 그런 어떤 그 히스토리 그리고 그런 또 스피릿들이 많은 사람들한테 영감을 준다는 거에 대해서 이제 되게 또 감동을 받아서 네. 아이슬란드 정부 차원에서 새로운 이제 우주 탐사 전략을 만들었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요즘에 그 민간 우주기업들이 만든 우주선을 타고서 민간 상업 우주 비행이 조금씩 가능해지고 있죠. 네. 자, 근데 아이슬란드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더 이상 우주선 타고 우주여행 가지 말라는 거예요. 네, 왜 그러냐면 자기네 나라 오면은 풍경 자체가 달이고 풍경 자체가 화성이고 우리가 인터스텔라에 나오는 우주복보다 더 멋진 우주복을 만들어 줄 테니까 그 우주복을 입고 우리나라 그냥 그 영토를 걸으면 이게 진정한 우주 여행이다. 그래서 요즘에 아이슬란드 관광청의 슬로건이 우주보다 더 우주 같은 아이슬란드라는 네, 그런 또 슬로건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래도 그런 또 특색 있는 여행들을 즐길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그 많은 나라들이 요즘에 우주 탐사에 관심을 갖고 있다 보니까 우주 탐사를 하려면 뭐 로봇이나 우주복 필요한 장비들을 많이 만들겠죠. 자, 그러면 이제 60년 전에 아폴로 우주비행사들이 아이슬란드에서 이렇게 예행 연습을 했던 것처럼 너희들이 만든 장비들을 우리나라에 와서 이렇게 또 실험을 하고 그렇게 또 이제 우주 탐사를 하는데 도움이 되면 좋겠다. 이런 좀 차별화된 관점으로 새롭게 또 우주 전략 판을 짜고 있습니다. 차별화된 관광 마케팅이네요. 이제 지구에서 달 풍경을 느낄 수 있는 두 번째 여행지로 한번 떠나볼까요? 네, 두 번째 여행지는 바로 카나리아 제도입니다. 네, 스페인형 카나리아 제도. 뭐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지만 좀 낯설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이게 유럽 사람들의 휴양지로 좀 알려져 있는 곳이죠. 네, 맞습니다. 일명 그 유럽 사람들의 제주도다. 뭐 이런 얘기를 들 정도로. 네. 근데 사실 그 스페인형이긴 한데 스페인 그 영토 안에 있지는 않습니다. 바로 이제 아프리카와 왔다 있는 그 바다 한가운데 이제 하와이 제도처럼 몇 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근데 이제 그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또 이렇게 예능 프로그램을 또 여기서 찍어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곳으로 알고 있는데 네. 일단 이 카나리아 제도에 가시면은 그 란사로떼라는 그 작은 섬이 있어요. 네, 우리나라 제주도의 한 4분의 1 정도 크기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섬인데요. 네. 근데 200년 전에 동시다발적으로 화산 활동이 강력하게 일어나면서 이 섬의 절반 이상이 용암으로 덮여버린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람들이 피해를 또 많이 받았겠죠. 자, 근데 피해를 받는 거를 떠나서 스페인 정부가 그때 이후로 그 일대를 국립공원으로 지정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거기 방문하면 아무나 그냥 막 거기를 뭐 트레킹하거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정해진 루트를 통해서만 딱 한 바퀴 돌아서 볼 수 있는 그런 곳인데 그렇게 이제 오랜 시간 동안 또 보존을 잘 하다 보니까 이제 여기도 거의 뭐 달 풍경과 유사한 지형이기 때문에 또 흥미로운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화산 지형이라는 것 때문에 달과 유사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네, 일단은 그 화산 화산 지형이다 보니까 달과 유사한 지형도 있는데 네. 여기는 조금 더 독특한 게 뭐냐면 바로 용암 동굴이 달에 있는 용암 동굴들이랑 형태가 비슷해서 또 많은 과학자들이나 또 많은 또 지질학자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카나리아 제도에도 과학자들이 많이 방문하나 봐요. 네, 정말 많이 방문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보통 이제 SF 영화를 보게 되면은 달이나 화성에 가는 우주 비행사들이 우주 기지를 주로 이제 달 표면 위에다 멋있게 지어놓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렇게 멋있게 지어놓는 거는 거의 90%가 영화적 상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왜 그러냐면 달에는 일단 대기가 없습니다. 자, 대기가 없는 달 땅 위에다가 멋있게 기지를 만들어 놓으면은 어떤 재앙이 일어나냐면 일단 우주 방사선에 다 피폭이 되게 돼요. 네, 그리고 더 무서운 건 뭐냐면 소행성의 파편이 지구는 대기권을 통과할 때
불에 타서 다 소멸돼 버리잖아요. 근데 네. 대기가 없으면 소행성의 파편이 그 사이즈 그대로 폭탄처럼 쏟아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같아서는 아주 영화처럼 멋있게 땅 위에 집을 짓고 싶지만 네. 현실적으로는 용암동굴 안에 기지를 지어야지만 이 동굴의 천장이 방사선과 운석을 막아주기 때문에 안전한 거주지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동굴 때문에 많은 과학자들이 방문을 하고 있는데요. 자, 근데 이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뭐 우리나라도 동굴이 많이 있는데 그 작은 동굴에서 뭐 사람이 몇 명 들어가 살겠냐 이렇게 그러니까요. 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네. 한 10년 전쯤에 이제 그 나사 달 탐사선이 달에서 이제 그 용암 동굴의 입구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위성 레이더 기술로 한번 그 동굴 내부의 크기를 한번 측량을 해봤더니 놀랍게도 이 동굴의 크기가 이 동굴의 폭이 약 100km 가까이 되고요. 네, 10km 아닙니다. 네. 네, 100km 가까이 되고 이 동굴의 천장의 높이가 무려 13km나 되는 거예요. 자, 이 정도라면 그냥 컨테이너 박스 몇 개 집어넣는 정도가 아니라 웬만한 인구가 거주할 수 있는 그런 도시를 용암동굴 안에 만들 수가 있더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또 이 카나리아 제도가 또 많은 과학자들 또 우주 비행사들의 큰 관심을 받고 있는 거죠. 저는 네. 용암 동굴 아래에다가 기지를 만드는 줄 처음 알았네요. 그렇죠. 많은 분들은 멋진 이 도명 영화를 너무 많이 봤나 봐요. 네, 그런 걸 보시는데. 네. 네, 낭만의 섬 카나리아 제도에 왔는데 또 스페인의 정치를 느낄 수 있는 여행지도 하나 더 소개해 주세요. 네, 맞습니다. 그 란사로테 섬에 가면은 그 독특한 동굴 레스토랑이 있는데요. 네. 일명 그 하메오스 델 아구아라고 부르는 그 동굴 레스토랑이 있는데 보통 우리나라에도 제주도에 가시면은 검은 오름이라는 그 오름이 폭발을 해서 그 용암이 흐르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만장굴, 김영굴 이런 또 뭐 한 10개 가까운 동굴들을 만들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그 화산과 용암 동굴이 연결된 거를 용암 동굴계라고 부르는데 네. 이 란사로테 섬에 가면은 지구상에도 가장 길이가 긴 이 용암 동굴계가 있는데 하필 이 용암 동굴계의 동굴 천장이 해안가 절벽에서 무너져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동굴 내부가 보이겠죠. 네. 자, 그래서 이제 그 아주 스페인의 아주 유명한 그 건축가인 세사르 만느케가 그 안에다가 레스토랑도 만들고 그리고 심지어 그 안에다가 강연장도 만들었어요. 그래도 실제로 작년에 이제 그 전 세계에서 행성 동굴을 연구하는 과학자들 한 100명이 모였는데 그 동굴 안에서 학회를 진행을 하고 그리고 그 레스토랑에서 또 이렇게 디너를 하고 그런 또 흥미로운 곳이기도 하니까 일반인 분들도 이제 시간에 예약해도 가실 수가 있으니까 거기를 꼭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직접 갈 수 있는 좀 가까운 여행지를 안내해 주시면 어떨까 부탁을 드리려고 했는데 네, 어딘지 제 머릿속에 벌써 떠올랐어요. 그렇죠. 말씀해 주세요. 네, 바로 이제 제주도인데요. 네. 우리가 이제 제주도 하면은 뭐 갈 곳이 너무나 많이 있죠.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사실 예전만큼 이렇게 뭐 용암 동굴이라든지 이렇게 뭐 자연 같은 곳에 또 이렇게 가는 빈도가 좀 줄어들긴 했는데 일단 그 아까도 제가 동굴이 앞으로 달 탐사를 할 때 인간 거주 주소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제주도 하면 딱 떠오르는 용암 동굴이 뭐가 있죠? 우리 수학여행 때 많이 가던 만장굴 만장굴. 있죠. 그렇죠. 네. 만장굴이 있는데 이 만장굴이 길이가 7.4km로 전 세계에서 9번째로 길이가 길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동굴의 그 형성 과정이 달이나 화성의 용암 동굴과 거의 유사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제주도 만장굴 비공개 구간에서도 네. 많은 과학자들이 아주 독특한 실험들을 진행을 하고 있죠. 오, 그럼 어떤 실험들을 진행하고 있어요? 네. 자, 일단은 그 우리나라도 이제 최근에 뭐 누리호 발사체도 성공을 하고 또 다누리호 달 탐사선이 달에 가 있는데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런 성공을 이제 밑거름으로 해서 2035년경에 나사처럼 바퀴가 달린 달 탐사 로봇을 달에 보낼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그 달 탐사 로봇의 테스트 버전 로봇들을 만들어 와서 이렇게 달의 지형과 유사한 이 만장굴 비공개 구간에서 로봇 주행 실험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고요. 네. 네, 그 밖에 이제 또 이렇게 우주 탐사와 관련된 그런 다양한 실험들을 제주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제주도가 앞으로는 달 탐사 실험실로 유명해질 것 같은데요. 네. 실제로 외국 과학자들도 제주도를 많이 방문하고 있어요. 네, 일단 그 작년 같은 경우에도 그 한중일 과학자들 중에서 이렇게 행성, 지구가 아닌 다른 행성에 존재하는 그 동굴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또 거의 뭐 100명 이상 모여서 또 이렇게 세미나도 하고 직접 만장굴 비공개 구간에 들어가서 이제 답사도 하고 했는데요. 네. 근데 많은 과학자들이 정말 부러워해요.
네. 왜냐하면 앞으로 미래 우주 탐사를 하려면 이 용암동굴을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네. 사실 이렇게 제주도에 만장굴 규모 정도의 용암동굴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그렇게 흔치가 않습니다. 뭐 제주도, 하와이, 아이슬란드, 뭐 카나리 제도 이 정도 몇 나라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자연 자원을 갖고 있다라는 게 단순히 우리한테 뭐 관광지로서의 그런 역할도 중요하겠지만 이렇게 앞으로 이제 우주 탐사를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또 실험 장소가 되는 거죠. 탐험가님은 제주도 많이 가보셨을 테니까 네. 좀 달 보기 좋은 장소도 추천해 줄 수 있을까요? 네, 뭐 달은 어떤 보기 좋은 곳이 많이 있긴 한데 네. 제가 봤을 때는 제주도 그 남쪽에 가면 송악산이 있습니다. 네, 송악산, 삼방산이 마주 보이는 네. 그 송악산에서 보는 달도 꽤 멋있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제주 동쪽에 가면 아보름이라는 오름이 있는데 이 오름의 형태가 굉장히 큽니다. 네, 이 둘레가 거의 뭐 1km 이상이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주변에 어떤 지형지물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정말 이렇게 보름달이 휘영청 떴을 때 올라가기도 쉽거든요. 네, 올라가서 아마 달을 보신다라면 아마 정말 멋진 그런 달 관람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네. 아마 지금 추석 연휴라서 제주도에 가 계신 분들도 계실 것 그렇죠. 같은데요. 네. 지금 듣고 계시다면 한번 찾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우리나라 달 탐사선 다누리호가 지금 열심히 달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다누리호 근황도 좀 전해주세요. 네, 일단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 다누리호가 원래 작년 연말까지 그 임무를 하고 이제 임무가 끝나는 거였는데요. 네. 근데 다행스럽게 이 다누리호에 연료도 충분히 남아 있고 그리고 부품들의 상태도 좋아서 이 다누리호가 미션 기간이 2025년까지 2년이 늘어났습니다. 오. 네, 그래서 물론 작년 한 해 동안도 뭐 진짜 그 수집한 데이터를 가지고서 뭐 달 전체 지도도 만들고 그리고 우라늄 원소 지도도 만들고 이런 좋은 성과들이 있었는데 앞으로 이제 임무 기간이 2년이 늘어났기 때문에 네. 좀 더 추가적으로 더 선명하고 또 그 고해상도의 그런 지도를 만들어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최근 한 달 전에는 이 다누리호에 탑재된 감마선 분광기라는 그 탑재체가 있는데요. 이걸 가지고서 인류 관측 역사상 가장 강력한 감마선 폭발을 또 관측하는 데 성공을 해서 네. 또 이렇게 그런 데이터들이 또 우리만 또 쓰는 게 아니고 또 많은 천문학자들이 우주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쓰고 있습니다. 네, 세상의 모든 정보 오늘은 추석 연휴 마지막 날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서 지구에서 달의 풍경을 느낄 수 있는 여행지로 청취자 여러분들을 안내해드렸는데요. 문경수 과학탐험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